XSFM입니다. I D W K XSFM은 가급적 모든 종류의 핵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큰일을 다루는 사람들에겐 언제나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카드가 핵입니다. 올 가을의 독재유산 납사기는 한국 땅에 넘쳐나는 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2015년 9월 첫 번째 주말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름도 가고 주말도 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방금 떠들던 사람은 이용 상임수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히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발음이 잘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논리에 유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의사 출신 방송인으로 잘 알려진이라고 말하면 허연해. 네네. 그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다고는 뭐 지들이 알 수 없잖아요, 기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당연하죠. 어떤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건 아니에요. 네. 뭐 2015년 가장 핫한 외국인 K리거 뭐 이러면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써주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CF에까지 나와서 활동하고 다니느냐. 사실 언론인이 도 이상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흔히 언론인들이 여기는 곳이 CF인데요. 하지만 그 범주를 넘어서서 CF 장사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꽤 있지요. 딱히 뭐 본 PD도 자유롭진 못합니다. 대기업 광고 성우를 해준 적이 몇 번 있으니까요. 지금은 관뒀는데요. 그것도요, 양심에 찔린다기보다는 수지가 안 맞아서 그냥 돈을 안 주니까 돈을. 네, 안 하는 거고요. 사실은 저는 부끄러워하며 참여합니다. 그거 정말 많이 부끄러웠던 모양이네요. 막 기침하면서 참여한다고 하니까 막 진짜 비장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근데 뭐 모스플라이 있죠. 그 공격력 제로에 조그만 벌레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목에. 숨을 확 들여마실 때 속으로 쑥 들어오는 수가 있죠. 이런 일을 하는 주제에 기업 광고를 광고 책임자로서 뭐 받고 말고 하는 그런 일이야 광고 책임자로서 하는 일인데, 광고를 하는 일은 좀 카테고리도 다르고, 이 일을 할 거면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신 이거 만드는 일을 할 것 같으면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좀 자꾸 들긴 들었거든요. 예. 하여간 의학 기자 일을 하시면서 의학 외품 뭐 이런 것의 광고에도 종종 출연하시던 홍모 씨가 방송인. 대학병원 인턴이 소개팅했던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사건을 두고 피해자인 여성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글을 올렸죠. 난리가 나자 이제 삭제를 했는데, 그 페북에다가 이제 그런 링크를 건 거예요. 술 취해 잠든 소개팅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대학병원 인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이야기. 그걸 다룬 이제 기사를 본인이 링크를 하시면서, 이 건에 대해서 사진 찍어 돌린 남자가 90% 잘못한 건데 처음 만난 사이에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도 10%의 잘못은 있다. 남성은 직업이 의사라는 이유로 새로 생긴 법에 따라 면허정지 등 형사상 처벌이 가중된다. 남의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대학 간 둘째 녀석보다 단단히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뭔 소리야? 일단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내 아들이 의대에 갔다예요. 이분의 심리 상태를 제가 완벽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단 자랑을 하고 싶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사회 전반의 상식을 들이댄다고 들이대고 싶으셨겠지요. 참,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어떤 멘탈인가? 전 동네 아저씨의 멘탈이라고 보긴 보는데, 물론 잘 알려진 분답게 처신을 하셨습니다. 곧바로 사죄도 하셨고. 다만 이제 우리 방송에 종종 등장하는 중요한 사회 코드와 관련된 것입니다. 철없는 노인들. 철없는 노인들이 사회 참 불안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TV를 못 바꿔주겠다, 종편을 못 보여주겠다, 카톡을 못 하게 하겠다. 저도 진짜 우리 아버지 되바라질까봐 카톡 못 쓰게 하잖아요. 무슨 나쁜 거 보고 물들까봐. 네. 지금도 많이 삐뚤어지셨는데 황금펀치 보시다가 우리 어른들이 배우기 어려웠던 지식들은 보통 별것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여성이 섹스를 더 적은 사람과 하고 뭐랄까 섹스를 덜 원하고 예. 편견이죠, 편견. 섹스를 하는 사람과 무조건 사랑에 빠지고 무슨 근거로 그걸 여성에 한정짓는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가장 확실한 일반론을 들이대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걸 배우지 못한 어른들의 재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홍해걸 씨. 홍흥흥 씨. 예, 홍흥흥 씨. 예. 흥흥흥 씨. 저는 그분의 어록이 이번에 문제되기 전에 네. 꽤 오래전에 한번 대차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 물론 업계의 배드보이시긴 한데. 뭐였죠? 미국의 네이처지하고 사이언스지하고 굉장히 큰 과학 잡지가 있죠. 매거진. 네. 예. 네. 예. 과학계 스캐빈저들이죠. 예. 빈처 박사의 논문도 거기에 실렸죠. 많이 실립니다. 과학계에서 거기 논문 한번 실리면 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과학계에 비커 만지던 코 묻은 돈을 쓸어다가 예. 자기들 그냥 좋다고 갖고 놀고 있는 그런 잡지들이죠. 서울대 수의학과의 황우석 박사가 한창 화제가 되던 시절에 네. 물뚝심송 상인 고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TV에 나와가지고 직접 생방송으로 사이언스 매거진을 들고 이 잡지는 돈을 낸다고 해서 아무나 볼 수 있는 잡지가 아니다. 아무나 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볼 수 있는 잡지가 아무나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잡지가 아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이 다 그거 몇 달러만 내면 다 집으로 보내주는데 아무나 볼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황우석 박사를 옹호하려고 하다가 벌거숭이 임금님. 예, 네. 엉뚱한 말이 나온 거죠. 그 사이언스 잡지가 얼마나 권위 있는 잡지인가를 강조하려다가 권위가 있을수록 사람이 많이 봐야 권위가 생기는 거지. 돈이 있을 뿐 아니라 문해 능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볼 수 있는 집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물론 주소가 있어야 받을 수 있겠죠. 네. 돈이 있다고 아무나 듣지는 않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돈이 있다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광고주들의 광고를 듣고 사실이에요? 네. 돈과 들어오려는 의지도 있어야죠. 네.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시간을. 네. 독재유산 답사기에서 뜨거운 핵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데볼프 제뉴인 레더 크래프트.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두루 행복을 전하는 노건 간장게장. 눈이 편안한 아마스 시력보호 필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어젯밤에 스마트폰 게임을 좀 오래 했나? 눈이 피곤하네.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시력 저하의 주범 블루라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있었지. 친구도 못 만들고. 워킹 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광고와 생활. 이번 주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바이닐의 구인 광고가 나갔는데 구인 광고는 지금 그 아시려도 한번 나갔잖아요. 이번엔 특이한 공지입니다. 수강생 모집 공지입니다. 수강생 모집이면 그냥 일반 광고 아닌가요? 아, 그렇구나. 퍼펙트 25는 근데 수강생을 그냥 모집하지 않고 그렇구나. 인신을 매매하니까 그렇죠. 좀 특별한 관계로 간주하는 네, 거죠. 황야의 1위.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컴스테이션에서 갑자기 컴맹을 위한 뭐 강좌를 개설하거나 이러면 일반적인 광고랑은 좀 차이가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예. 칼 쓰는 기술을 온누리로 퍼뜨리는 황야의 일이 가죽공예 교실이 국내 공예 교실 중 가장 흉하다는 이 레토릭만 들으면 마치 교회에서 할 것 같지만 왜요? 온누리. 온누리. 네. 예. 그러니까 교회하고 칼이 무슨 관계인가? 그니까. 네네네. 한 손엔 칼, 한 손엔 달란트. 네. 황야의 일이 가죽공예 교실이 2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네. 첫 기수는 9월 14일부터 강좌를 시작합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평일, 이틀, 월, 수요일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8회.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씩 4주. 4주 동안 8회. 그 1시부터 4시까지가 새벽은 아닐 거잖아요. 낮에. 그렇죠. 13시부터 그럼 16시까지. 평일 오후 시간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건 서울 표준시. 네. 평양 표준시 말고. 네. 화 목요일 7시부터 10시 3시간 8회. 그 야간 시간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평일 코스가 있고 야간 코스가 있고. 주말반 6시간 4회입니다. 이번에 수강이 어려우신 분은 곧 또다시 시작될 다음 기수에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클래스는 선착순 10명씩입니다. 네. 가죽공예 하시는 분 은근히 주위에 숨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점은 있겠네요. 10명이, 강사까지 포함하면 11명이 모여서. 네. 그 날카롭게 그지없는 칼을 휘두르면서. 그렇죠. 예. 쪽 소리를 내며. 마치 그 소림사 식당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 그렇죠. 그 무림 고수가 되는 것처럼. 예. 가죽을 썰다 보면. 가죽을 썰다 보면. 네. 좋은 곳에 쓰시기를. 예. 네, 가죽을. 그렇죠. 예. 일단 자신이 가진 칼을 정의를 위해 쓰실 각오가 되어 계신 분들. 아니, 왜 정의를 위해서 쓰지 말아야 돼. 취미를 쓰면 된다고. 취미를 위해서 써야지. 그런가? 예, 정관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거기서 왜 정의를 위해서. 병장기를 휘두르는 곳이 아닙니다. 네. 교양교실이고요. 사람을 향해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광고가 나오죠. 네. 독재유산 답사기 제5화 핵,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박정희. 의학 전문 기자께서 한 10세 전 일대의 이야기. 네,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독재유산 답사기를 다시 돌려보죠. 한 주 늦었네요. 원래는 지난주에 했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 했죠. 예, 그때 이제 시기상. 네, 간만에 노동 집중력적인 업무가 반복되는 바람에. 힘들었어요, 지난주에. 한 주 늦는다고 해서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날짜를 고정해 놓으니까요. 청취자분들의 이런 놀라운 반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기다리지 않으세요. 걸르는데 찾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때 되면 나오겠지. 네. 날짜를 안 정했으면 그거 왜 안 나와요라는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인기가 없어 그러는 거겠죠, 누가 아니랍니까?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예. 독재유산 답사기. 몇 회 안 남았을 수 있습니다. 네. 위태위태하네. 네. 싫으신 분들은 참아주시고.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뜻밖의 많은 분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핵이죠. 사실 다리, 방조제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핵. 원자력. 네. 핵에 대한 우리 사회 일반 구성원들의 입장은 대략 3가지. 완벽하게 논리적인 구분은 아니지만 대략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저는 구분을 합니다. 방송 시작할 때 XSFM은 가급적 모든 종류의 핵을 안 쓰기로 원한다.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입장이 되죠. 모든 종류의 핵에 반대한다. 네. 심지어 핵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도 다 나쁘다. 왜죠? 핵가족도 나쁘고. 핵산. 디옥시리보핵산도 나쁘고. 핵산 조미료 좋은데. 그래가지고 DNA 조작식품이 나쁘다라는 걸로 이어지죠. 그런. 네. 전혀 관계없지만. 예. 치핵 이런 거. 네. 들어서는 안 될 예를 들고 말합니다. 네네. 핵문외과. 네. 그렇게 모든 종류의 핵에 반대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다음 2번째,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야 문제가 있지만 핵무기는 안 되지만 핵 발전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리고 핵 전지, 핵 에너지를 이용한 우주 개발. 네. 이런 거는 인류에게 필요한 기술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무기로서의 핵과 과학기술 에너지로서의 핵을 구분하는 입장인 거죠.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론 무기로서의 핵이 굉장히 인류에게 치명적으로 안 좋은 것은 알지만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 전술 핵. 예. 그 국제 역학 관계나 뭐 외교상 우리도 핵 무장을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핵이 나쁘다는 데는 다 동의합니다. 뭐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 때문에 이런 입장들이 갈리는 거죠. 마치 모든 재반 지식은 다 나 몰라라 하고 그렇죠. 나를 속이고 나를 한번 속여서 울린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황우석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듯이 맞습니다. 80년대에는 이휘소 쓴상님을 외치던 그 이휘소라는 이름은 최근에 썰전에서 나오더라고요. 썰전. 예. 요즘 왜요? 그분도 정말... 바람 폈대요? 예. 그거는 아직 확인 안 된 사실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예. 저는 바람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분이 있잖아요. 바람 때문에 하차한. 예. 강흥흥. 예. 강흥흥 씨. 전 의원. 예. 변호사. 그 양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왜 내연녀랑 그런 얘기를 주고받나 했는데 그 제 배우자가 그 제 눈을 이렇게 띄워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들은 사랑이다. 아.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둘이 만나고 있는 거다. 네. 어쨌든 참 불꽃 같은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 하지만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분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불꽃이 핵에 붙으면 안 된다. 우린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예.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면 핵은 핵 에너지, 핵 관련 기술, 핵 무기 이런 것들은 지구상에 없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물론 유용한 점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사실 과학자들 사이의 논쟁, 특히 핵 무기에 관해서는 이건 진짜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논쟁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사회적 현실은 그 논리적 해답과는 거리가 있죠. 지금도 요즘에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또 특히 이제 주로 북한의 핵 위협이 이슈가 되거나 할 때 또 여론조사 기관이 다 여론조사를 합니다. 네. 대략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남한의 핵 무장을 원하고 있죠. 100년 사는 인간들은 만년 사는 쓰레기를 양산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이건 쓰레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는 쓰레기거든요. 네. 뭐 일단 그런 가치 판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근데 그런 분들한테 남한이 핵 무장을 하길 원한다라고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남한이 핵 무장하기를 원하는가? 남한이 핵 무장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물론 이제 만약에 큰 규모의 안보 매니아, 안보 보울 지난주까지 쇼를 크게 한번 했잖아요. 예. 그 쇼가 이제 한참 절정에 달하던 시기에 그렇죠. 가서 참전하고 싶다. 누군가 싸우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하고는 대화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안 나면 그대로 잊어버릴 것이고 그렇죠. 전쟁이 나면 곧 가실 거기 때문에 멀리 논의가 필요가 없어요.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다만 핵은 이게 달라요. 심각하게 달라지죠. 예. 그런데 그렇게 근거를 물었을 때 별로 답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핵무장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면 과반을 넘는다면 이것은 신화가 되는 거죠. 근거 없는 믿음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신화들을 따라서 혹은 패션 아이템, 트렌디 아이템이 된다 그래야 될까요? 일종의 트렌드인 거죠. 감성적인 지지인 거죠. 네. 사실 원래 핵이라는 본질 자체가 이성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좀 정치적이고 좀 그런 면이 뭐 그런 면이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근거 없는 믿음, 감성적인 선택 이런 것들을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설득하고 그런 잘못된 인식을 깨트려 나가는 것을 보통 진보라고 부릅니다. 네. 정치적인 진보 말고. 예. 근데 요즘은 어쩐 일인지 그렇게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신화들이 깨져나가는 속도보다 새로운 신화가 생기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백신 문제입니다. 백신이요? 예. 서구 사회에서 이게 요즘에, 한국은 요새나 이게 시끄러운데 서구는 꽤 됐죠 벌써. 네, 원래 미국과 유럽에는 백신과 관련해서 뭔데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들입니다. 그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죠. 예. 근데 미국이나 서구 유럽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이게 연방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에 따라서는 불법인 곳이 많다고 하죠. 백신 안 맞는 거. 의무죠. 네.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백신이라는 것은 한 명이 백신을 맞고 걔가 그 홍역이 안 걸린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소아가 다 홍역
백신을 맞고 그 홍역이 아예 이 병이 들어오질 못하게 병원체 자체가 이 집단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배리어를 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하게 되면은 그 구멍이 뚫리고 그 지역에 홍역이 다시 유행하게 됩니다. 전염병이죠. 네, 백신 안 깔린 OS. 그런 거죠. 그 백신 안 깔린 OS를 쓰는 사람은 자기 PC가 좀비가 돼서 어떤 사이트를 공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백도어 역할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분들이 뜻밖에도 굉장히 지식인 계층이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를 할 거라고 추정되는 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네. 이건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거죠.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음모론이나 정부가 뭘 숨긴다고 보는 거나 이런 그 음모론적 사고로 인해서 백신 자체의 효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자기가 유능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사이언톨로지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부 확률적으로 아주 미소한 확률로 백신의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그런 그 부작용의 위험은 좀 과장되고 널리 퍼지고 이렇게 해서 백신 접종 자체를 거부하는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던 전염병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거 신화의 부정적인 효과인 거죠. 또 그분들이 그 의사과학 그런 거죠. 의사과학에 주로 이제 신화는 의사과학에 발생을 하죠. 그 닥터 사이언스 말고. 네. 닥터 사이언스. 수도 사이언스. 예. 그런 신화들은 타파되는 게 옳습니다. 네. 이제부터 우리는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부터 생성된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핵에 관한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핵 얘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페르미가 나올 것이다. 오펜하이머와 페르미가 나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 이번엔 좀 앞부분을 자르셨군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예. 민망하네요. 이야기의 흐름상 순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네. 지금 민망해야 되는 건 물뚱님이에요. 패가 다 읽히잖아요. 네. 박정희 독재 정권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악질적인 유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다들 이제는 박정희에 대해서 어지간히들 아실 테니까. 네. 박정희가 매우 친미적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믿지 않았던 이중적인 정치가였다는 점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부역자인데 자신의 심정적인 조국이 패망하는 걸 봤던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죠. 작용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요? 그 미국의 지원을 받는 수많은 독재자들이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 우리 오빠가 날 버릴지 모른다? 네. 그런 거는 어디 독재자 기초 학교 뭐 이런 데서 가르쳐 주나요? 그거 기초 과정이 있어요. 있어요? 그 교양 필수 뭐 이런 거. 그 방송통신 대학교 원격 교육으로 원격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독재과. 네네네. 네. 박정희는 일본 제국 육사 출신이었고 일본 정규군 장교로 활동을 했었죠. 네. 그러다 해방 이후 완전히 또 엉뚱한 데로 와서 남로당 활동도 하다가 네. 이게 뭐 보신을 위해서 잠깐 몸을 담은 수준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했던 적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다 또 이제 다시 또 나와서 군인으로 있으면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정권을 잡은 그 이승만의 문제점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낀 세대라는 거죠. 여기에도 박정희가 미국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한 부분의 역할도 있을 겁니다. 쫓겨 내려가는 것도 봤고. 그럼요. 네. 미국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는 걸 눈으로 본 거죠. 실제로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박정희가 이제 군사 쿠데타를 벌인 다음에 과연 저 박정희라는 사람을 믿어도 될 것인가? 라는 걸로 논란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클래식이죠. 독재자 개론과 예. 독재자 지원 개론이 어떤 서로를 일단 믿지 말아야 되죠. 네. 초기에. 뭐 당연히 그런 게 내가 꽂은 정권이 민중위에서 빠졌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안 꽂은 누마가 갑자기 들어온지니까 당황스럽죠.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는 내가 꽂은 놈이 들어가서 배신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후세인이라든가 오사마 빈 라덴도 그렇고. 예. 박정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공 친미 위주의 정권을 만들겠다고 미국에 약속을 했고 미국은 이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네. 믿어준 거죠. 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70년대 CIA 한국 지부 책임자. 한국에 와서 CIA 책임자를 하다가 나중에 80년대 가면은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도널드 그레그라는 사람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광복 70주년 기념 특집 뭐 이런 거 해서 한겨레 신문에서 이분과 인터뷰를 길게 했습니다. 그 중에 그레그 전 대사가 그 한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한겨레에서 번역한 얘기죠. 미국은 장면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국이 민주주의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를 했다. 장면 정부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 상황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많이 놀라진 않았다. 이럴 만한 일이 생길 거라고. 장면이 상황을 핸들링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동안 쌓여있던 많은 데이터를 통해 예상 가능했다. 그렇죠. 박정희의 등장에 대해 그러니까 미국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내리기 복잡한 상태였다. 그는 일본의 군사훈련을 받았고 또 한때 좌익이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 매우 혼란스러웠고 그러나 그가 매우 강력한 지도자이고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됐다. 박정희 설득이 먹힌 부분인 거죠. 예.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가 독재자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네. 그 미국은 어제는 거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역시 미국 같은 나라 그 패권국으로서의 노하우가 있어요. 이런 걸 금방 파악합니다. 근데 개론 수준이 아닌 거죠. 그 봤던 캐릭터라는 거죠. 그 추진력도 있고 부역도 잘하는 인물이구나. 그 독재 지원 그 강론까지 들어가는 거죠. 예. 이거는 어드밴스드. 네, 그렇죠. 고급 과정까지 다 이수한 사람들의 행동이죠. 예. 스트롱맨십. 서포팅 스트롱맨십. 그렇죠. 스콜라. 예. 이 그레그 전 대사는 한반도의 분단의 책임이 한반도가 분단이 된 까닭이 그 원인이 미국에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미국 책임론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스스로 사과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발언이 물론 이제 정보원 출신이니까 뭐 이렇게 뭐 크게 신뢰는 안 가겠지만 그런 것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는 신뢰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미국의 인정을 받은 박정희는 때맞춰 미국 내에서 진행된 냉전과 관련된 제3세계 지원 정책. 이건 굉장히 유명하죠. 즉 소련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제3세계 국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된다. 먹고 살게 만들어줘야 공산주의가 안 된다. 이런 기조에서 움직인 50년대 중후반부터 벌어진 그 지원 정책에 힘입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그 박정희가 잘해서 그런 거다 아니면 미국이 지원해서 그런 거다. 이건 서로 대치되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둘 다 작용 둘 다예요, 둘 다. 어느 쪽 비율이 높은가 이걸 수치상으로 따질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건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이겠죠. 그러니까 골키퍼가 무실점을 했다고 해서 아니 상대방이 골도 못 넣으니까 이기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 그러니까. 골키퍼가 한 게 뭐 있어 이런. 그건 그렇지. 예. 이런 관점의 차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미국의 지원을 통해서 급속하게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던 그 상황에서 박정희를 가장 괴롭힌 존재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었다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북한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라도 당시 박정희 정권의 최대 위협은 북한의 김일성이었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네. 50년대 말할 것도 없고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경제, 군사, 양면에서 남한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국가였습니다. 요즘은 이런 거 말해도 되죠.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예. 알고는 있었나 봐요. 그래요. 알았으니까 숨겼죠. 그래서 그 시대 어린 시절을 보낸 많은 분들이 남한이 굉장히 빠른 한 60년대 초반부터 북한을 앞지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경제적인 규모로 앞선 것은 70년대 초반이라고 봅니다. 군사력은 뭐 훨씬 더 뒤고요. 그런 상황에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훨씬 앞서 있는 상황에서 김일성은 수시로 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남한 민족을 해방시키겠다라고 공언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전쟁 준비했고 압도적인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박정희 입장에서는 남한의 생존 이건 말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 정권의 생존. 그렇죠. 북한이 남한을 정복해도 김일성이 남한을 정복해도 남한은 생존은 하죠. 내 생존. 예. 오래가는 쿠. 남한이 김일성이 이기면은 뭐 북한처럼 됐겠죠. 하지만 남한의 생존 이전에 박정희한테 관심이 있었던 건 자신의 생존이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든 정권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죠. 예. 뭐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김정은 정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북한 민중의 생존이 아니에요. 자기 정권의 생존이지. 양쪽이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자신이 만든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김일성이었고 그 김일성이 자기보다 훨씬 강한 국가를 이끌고 있었다. 이거는 박정희한테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죠. 네. 사실 이 생각은 이승만이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심지어 김일성과 직접 전쟁까지 치른 사람입니다. 이승만은 남한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 이거 독재유산 답사기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예. 전쟁을 치렀다. 더 좋은 표현 없을까요? 맞았다. 전쟁을 치렀다. 일방적으로 김일성한테 혼쭐이 났다. 당했다. 전쟁을 당했다. 뭐 이런 거죠. 예.
박정희도 그 인식은 거의 똑같이 공유를 합니다. 왜? 남한이라는 국가의 안보는 미국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다. 자기가 지킬 힘이 없다. 미국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국이 군사적으로 지켜주는 안전 속에서 또 미국의 경제적 지원까지 받아서 경제 개발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 독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저 미국을 믿을 수 없는데 미국이 언제 나를 버릴지도 모르는데 군사력도 요청해야 되고 경제도 요청해야 되고 그렇죠. 뭐 거래할 거리가 없잖아요. 거래할 거리가. 그렇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주고받기 외교의 묘는 무엇일까? 없다. 딱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납작 엎드려서 미국과 김일성 사이에 내가 서 있겠다. 쪽쪽 빨자. 그거밖에 없는 거죠. 진짜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오래된 책이나 어떤 그런 걸 보면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나오는 게 그 한복 입은 인형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초창기에 유명하게 많이 나갔던 수출품은 가발이에요. 가발이라서 한국 여성들의 머리채를 수집하는 사람이 전국 시골에 다 다녔습니다. 꽤 비싼 값을 샀어요. 그 나라 경제가 그 모양인 상황에서. 눈 잘 붙어 있는 인형. 뭐 그런 거. 뭐 아주 그냥 진짜 허접한 상품들이었던 거죠. 지금도 해외의 쇼핑 사이트 가보면 우리나라 의류업자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의류업자들은 쓰는 용어가 되게 구식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되게 구식이에요.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직도 일본만 제일 많이 남았는 게 저 의류잖아요. 그렇죠. 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의류 만들고 그랬으면은 사실은 퀄리티가 이젠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국산 강조하는 습관 아직도 맞아요. 있어요. 분명히 거기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경공업 하던 나라. 그 인식을 지금도 갖고 있는 외국인도 되게 많을 겁니다.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박정희는 지속적으로 미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베트남 전쟁이 마무리되기 시작합니다. 박정희는 심지어 베트남 전쟁에다 대량의 한국군을 파병을 하죠.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마무리되어가던 시점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아 진짜요? 베트남에서 완벽한 철수를 했잖아요. 미국이. 네네. 군사력을 다 뺐죠. 그와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 계획까지 같이 발표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라는 선언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그 국제사회의 경찰 노릇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다른 지역은 몰라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다 빠지겠다. 이때부터 혹시 설마 우리가 경찰 노릇하는 거 너무 돈이 많이 든다라는 인식이 베트남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부터라뇨. 그 전부터 들었겠죠. 베트남전 감당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내 정권이 지금 어느 당 공화당으로 넘어가든 민주당으로 그냥 다 다시 오든 간에 돈이 많이 드는 데다가 이게 져보니까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리스크인지 알겠단 말이죠. 한번 해보니까. 그때 이제 그런 입장을 담은 선언까지, 69년도에 발표하는데 닉슨 독트린까지 발표를 하고 한국에다 통보하기를 주한미군 제7사단과 주한미군 제2사단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는 난리가 났죠. 7사단, 2사단, 2개 사단이 거의 우리나라 순서를 다 지키다시피 했는데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항의 단계, 항의하려면 뭔가 이게 이쪽이 가진 게 있어야 항의를 하는 거죠. 항의는 바로 하소연으로 바뀝니다. 미군의 철수가 정말로 불가피하다면은 한국군의 전투력 증강과 장비 현대화라도 좀 해주고 가라. 현실적인 그 딜을. 그러니까 바지가랑이 자꾸 매달리고 갈 때 가더라도 뭐 좀 내놓고 가라. 그렇죠. 딱 이거예요, 그냥. 그 당시 이제 그 외무부 장관이었던 그 유명한 사람이죠. 최규화. 최규화 전 대통령이 이 당시에 외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최규화 외무장관과 포터 주한 미대사 간의 협상을 시작을 했고 71년 7월까지 7사단은 다 철수하고 2사단은 전방에서 후방으로 이제 후진 배치를 합니다. 전방은 한국군이 지켜라. 2사단은 뒤로 빠지겠다. 철수는 아니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약 15억 불의 군사 원조와 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돈을 주겠다.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하냐면은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자. 군을 현대화시켜주겠다. 현대화 5개년 계획.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군수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처음 생산하기 시작한 게 총알이고. 그 풍산. 뭐 그런 것들. 총알, 포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화약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소총도 라이센스 생산을 시작하죠. 라이센스 받아서. 이때 M16 생산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럼 지금 그 야전 부대에 아직 M16 쓰는 부대 있잖아요. 있죠. 그때 그 총은 이 시대에 만들어진 거 아니면은 베트남전에서 우리가 세배온
근데 미군 거 세배워. 제가 M16A1 장비도 관리해가지고 예. M16A1을 몇 정 봤는데 예. 진짜 미국 총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 생산된 것이 맞을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워낙 긴 시간이 흘렀으니까. 네. 예. 그리고 이 시점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이 됩니다. ADD. 예, 그 유명한 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라고 유명한 데입니다, 아주. 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뭐 판단에 따라 틀리겠지만 닉슨은 금방 잘리죠. 네. 그러니까 그 박정희 입장에선 천만다행이었을 겁니다. 예. 닉슨이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게 되고 포드 행정부가 들어섭니다. 포드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연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일부 철수하고 일부는 그대로 남게 되죠. 더 추가 철수 계획을 세우질 않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네. 그거보다 약간 한두 해 전이었는데 김신조 사건도 있었죠. 김신조 목사 사건. 예. 목사 맞나?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뭔가 이 사건의 명문법이 이거 마치 청와대의 복음을 전파로 침투한 것 같잖아요. 김신조 미래 목사 사건. 네. 훨씬 뒤에 목사가 된 김신조 사건. 뭐. 그러니까 주적은 못 잡고 복음만 받은 한국에서 복음이 얼마나 세냐 이런 걸 보여준. 정말 센 복음은 공비도 교화시키는. 복음 중에 복음은 오징어 볶음이죠. 오징어 복음. 네. 이게 이런 썩개가 오랜만에 나오니까 예. 예, 반가워야 되는데 당황스럽네요. 잘릴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제가 얼마나 체력적으로 고갈됐는지 알겠어요. 네. 화낼 힘조차 없다. 예. 이거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힘이 있네요. 예. 자, 이 상황을 모두 정리를 해봅시다. 북한은 지금 실질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특수부대를 막 내려보내서 청와대를 암살하겠다고 막 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살벌한 상황에 네. 그렇게 믿었던 미국은 빼겠다 그러고 베트남전에서 깨지잖아요. 네, 그렇죠. 쟤들 깨지네? 지네? 미군이 지기도 미군이 지네? 게다가 우리도 몇십만을 파병했는데 놀란 가슴을 쓸어내기 전에 우리 땅에서도 미군이 간다고 그러네? 이렇게 된 거예요. 날 지켜주던 든든한 형이 있었는데 맞고 돌아와. 이 형이 맞고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자신감을 잃고 우리 동네에서 이사 가겠다 그래. 어떡하지? 근데 그러면 진짜 예. 갈래면 가라가 안 나오겠네요. 못 나오죠. 예. 왜냐면 동네에서 다른 비빌만한 언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 언덕이 없는 상황. 말이 안 돼요. 뭐 중국을 찾아갔더니 정권을 내놓으래. 안 돼. 중국은 당시는 중공이었어요. 중공. 예. 맞아요. 그럼 비빌 언덕은 대만밖에 없는 일본. 박정희 일본하고 친했으니까. 조국의 힘을 빌어. 총리하고 나하고 서로 혈액형은 다르지만. 예. 예, 그러면 말 걸어보고. 근데 하여간 다른 들이댈 데도 없고 그냥 형 힘내. 막 가지 마.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형 용기 좀 내봐. 형은 정말 짱이야. 그렇게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예. 박정희 눈앞에 딱 떨어진, 그러니까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박정희 앞에 펼쳐진 국제정세는 이 모양 이 꼴이었다는 겁니다. 네. 미국이 남한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 현실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결국 박정희는 자주국방 계획을 마음속에서부터 수립하게 됩니다. 물론 자주국방 계획은 그 전부터 계속 있어 왔죠. 네.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박정희는 자주국방의 핵심이 핵무장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라는 독재국가 독재자들이 흔히 하는. 예. 야, 그거 어느 세월에 군대 현대화하고 무기 개발하고 뭐 북한을 어느 세월에 따라잡아서 어떻게 이기겠냐. 핵 한 방으로 끝내자, 한 방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한 나라를 보면은 일단 소련부터 시작해서 그럼요. 파키스탄, 뭐 이스라엘, 인도도 그랬고, 북한, 인도, 뭐 그런 남아공도 그랬죠. 뭐 이란, 뭐 이거 똑같잖아요. 양쪽 측면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도시 계획을 함에 있어서 비전이 있고 진취적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비전이 있고 진취적으로 해놓은 전술적인 군사 양성책이 핵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여기서 모순이 돼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가의 다른 인프라 스트럭처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싸게 먹히는 걸로 일발 역전을 노리지 않았겠느냐라면서 쉴드를 쳐줄 수 있고 둘 중에 뭐 어느 쪽이 맞다고는 말 못해요. 싸고 빠른 거. 네. 금방 되니까 이거 몇 년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사람이 있을 땐 절대로 쓸 수 없는 우리 옛날에나 많이 쓰던 바퀴폭탄. 뭐 그런 거죠. 바퀴폭탄. 그게 극약 처방이에요. 맞아요. 쌀도 못 써요. 다 끓여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맹독을 퍼붓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박정희가 진심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선언적 의미나 액션이 아니고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고 맘먹게 된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핵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미국이 나가겠다는 게 결정적이었네요. 그렇죠. 가장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예. 신뢰가 확 무너진 거죠. 네. 쟤들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갈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박정희가 계획한 그 핵무기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에 옮겨지기까지 그 시점의 배경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는 당시에 이 동북아, 극동의 여러 나라의 핵 개발 계획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중에 대표적으로 일본은 어떤 상태였는가. 네. 뭐 이런 이야기, 주변의 이야기를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60년대 말에 박정희는 정권 진지 몇 년 됐죠? 이제 좀 됐습니다. 아직 배가 고플 때지만. 10년은 채 안 됐는데 거의 10년 될 무렵이죠. 여간에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 참이죠. 미국은 간다고 무섭고 북한은 올까봐 무섭고 중공은 원래 무섭고 예 무서운 것들이 많은 상황. 그 상황에서 믿었던 미국은 깨지고 그때 땡깡 외교의 핵심 카드. 지금도 많은 개발국들이 핵 개발국들이 이렇게 쓰죠. 그럼요. 예, 나도 속 편하게 땡깡 좀 부려보자. 네. 시점으로 보면 우리가 원조급 아닌가 싶어요. 네. 거의 그러네요. 예, 거의 원조 거의... 초창기 멤버예요. 예, 땡깡 전술의 초창기 멤버. 소련의 핵 개발을 땡깡이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그건 덩치가 있으니까. 아 그리고 저 땡깡이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니까. 예. 쓰기를 삼각 땡강으로. 그 뭐예요? 응석 외교. 예. 앵벌이, 응석. 그 응석도. 이걸 한자로 목리라고, 목리. 예, 맞아요. 예. 그 김종필 총재께서 유행시킨 목리. 응석도 이렇게 거대한 국가가 부르면, 응석이죠. 지구가 흔들리죠. 그러니까 뭐 소련과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래저래 쪼릴만 했다 하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네. 광고 듣고 돌아오죠. 안녕하세요. 프랑스를 쳐다보는 아까이 소라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XSFM입니다. 아로니아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된 거겠지? 원산지 사람들은 사실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닐까?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고혈압 예방에 좋다거나 체르노빌의 방사능 오염 생존자들 치료제 정도로 쓴다거나 그 정도는 돼야 믿고 먹지. 다 알아보셨나요? 다 사실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물론 한 네티즌 둘은 흥흥동에 사시는 한 네티즌 둘은 과격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도시개발 계획을 거창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해놓으면 떡곰을 먹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고 멤버들이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부를 나눠 먹을 사람들이 있었으니 비전이라는 미명하에 크게 만들 수 있었는데 군사개발은 해봤자 누구한테 돈 돌아갈 비전이 안 느껴져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과격한 의견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의 네티즌이 계시죠. 그들을 신뢰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분들이 사시는 곳이 불광동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불광동 얘기를 자꾸 했더니 불광동에 사시는 분들이 항의를 하셔가지고 단 한 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까봐 네. 네, 저희가 넘겨짚은 걸까봐요. 불광동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래서 어디 저 한반도 중부에 사시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면피가 더 확실되지 않을까. 네. 죄송합니다 괴산 군민 여러분. 가마솥 보기도 힘든데. 예. 그 가마솥은 잘 있나 모르겠네. 한번 우리 정모해야 되는 거기서. 미팅해야 되는데. 가마솥 앞에 모여서 한번 사진 한번 찍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이거 언젠가는 한번 지방자치제 유산 납사기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마솥은 잘 있는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그 제주도에 무슨 꽃밭 같은 거. 무슨 뭐 아시아 최대로 만들겠다고 한 수많은 것들은 잘 있는지. 그 우리 부천 마스코트 부천 핸서비와 인터뷰도 하고.
그 캐릭터를 만든 분하고도 이렇게 통영의 통멸이 등등등. 네, 그렇죠. 네. 왠지 다 한 분일 것 같지만 원료를 찾아가보면 다 한 분의 손에서 나온. 네. 지금부터는 한반도가 아니고 일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들어보시면 박정희가 핵무장을 실제로 계획하고 착수하기 이전부터도 남한의 핵 개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핵 무기는 아니었고 그냥 핵 에너지 개발이라고 불러야 되겠지만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알아보려면 결국 핵 에너지의 총 본산격인 미국의 입장 변화를 살펴봐야죠. 핵국. 예, 핵국이죠, 핵국. 네. 1953년, 그러니까 2차 대전은 끝났고 한국 전쟁까지 마무리된 직후에 당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유엔에서 발표를 합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죠. 이게 내막을 알고 보면 굉장히 얄미운 얘기입니다. 아니 뭐 보통 얄궂은 게 아니라고. 예. 난 다 만들어놨으니까 너네는 만들지 마. 딱 그거죠. 예.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심지어 한 번 쓰기도 한, 또 한 번도 아니고 2번 쓰기도 한 나라가 미국이죠. 그죠. 유일한 국가입니다. 단순한 핵무기에서 사실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핵무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굉장히 원시적인 거였거든요. 그렇죠. 킬로톤 단위의. 예. 그때부터 해서 10여 년밖에 안 흘렀는데 그 사이에 그 미국의 핵무기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합니다. 이게 핵 폭탄이라는 예, 기술이 이게 처음에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예. 이게 무슨 콜럼버스의 달걀 같아요. 이게 의외로 만들기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실무적인 걸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겠죠. 물론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그 기계공학이라든가 전자공학에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핵무기도 복합 기술이에요. 네. 예. 그렇게 그 핵무기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두를 지켜나가는 동안 미국은 단 한 번도 핵무기를, 핵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써야 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네. 자기네가 무기를 막 양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소련이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수소폭탄. 네. 수소폭탄은 이제 열핵무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핵 융합 반응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중수소를 주로 이용해서. 네. 이것도 역시 다음에 이제 설명이 나올 텐데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겁니다 아마. 그 구조 자체가. 네. 그렇게 소련이 따라오기 시작하자 바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핵무기 개발 중단에 대한 이야기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몇 년 전에 태양 씨의 노래. 예. 나만 바라봐. 내가 핵을 가지고 뭔 개지랄을 해도 너넨 쓰지 마. 네. 이건 한반도가 90년대 이후에 예. 유엔에 가입한 이후에 남한과 북한이 수교 경쟁했잖아요. 예, 맞아요. 수교 경쟁. 예, 남한 바라봐. 뭐야 그게? 네, 죄송. 물뚱님을 앞으로 비난하지 않는 협약이라도 맺기로. 네.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저한테도 그래요. 네네. 큰일이네. 제가 앞으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련이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한 것이 53년도 8월이에요. 아이젠하워가 유엔에서 연설한 것이 12월입니다. 소련이 핵무기, 대형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마자 바로 발표한 거죠. 넉 달 만에. 예. 화들짝 놀라서 저것들이 이렇게 빨리 만들다니. 내가 다른 사람과 술을 마셔도 넌 나만 바라봐. 핵 개발하지 말고. 예. 네. 진짜 뭐 이런 거 보면 역사가 참 강자의 입장에 입맛에 맞춰 흘러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실제로 소련이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소련이 핵무기 개발을 자체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핵에너지 관련, 핵무기 관련 기술을 중국, 폴란드, 동독, 체코, 루마니아 등과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건 좀 그렇다. 왜냐? 소련은 혼자 힘으로 미국을 따라가려니까 벅찼던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같이 하자. 뭐 바르샤바 조약기구 막 이런 막 동원해가면서.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던데 예. 소련은 사실 경제력으로 봤을 때 미국하고 체제 경쟁을 할 만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애초에 체급이 다른 나라였죠. 네. 예, 땅만 들이던 넓었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자력 기술 및 뭐 농축 우라늄도 자기네가 생산해서 그 핵 물질까지 공유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야, 이건 진짜 위험하다. 예. 핵 우버. 그렇죠. 에어 뉴클리어. 이게 그 흔히 얘기하는 핵 확산이잖아요. 예. 전화 한 통하면 핵물질 실은 트럭이 따오고. 네. 예. 핵카오 택시. 에어 BMB인데 그 B가 밤. 아토믹 밤. 아토믹 밤. 네. 아토믹 BMB가 되는구나. 아토믹 BMB. 즉 현재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만 핵무기를 독점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확증이 생긴 거죠. 핵 기술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니까. 네, 음모론도 있습니다. 미국이 일부러 알려줬다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 건 이제 뭐 어떤 선을 넘어간 얘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깊이 파보면 재밌는 얘기 많은데요. 예. 이제 핵무기가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미국은 철저하게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형태로 갑니다. 네. 그러면서 소련과 그의 친구들이 핵물질을 막 공유하고 기술을 공유하기 시작하니까 네. 거기에 카운터파트로 네. 자기 편을 찾게 됩니다. 그 편으로 등장한 게 일본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상징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일본의 두 대도시에다가 핵무기를 쓴 적이 있어요. 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그 처참한 핵 공격의 피해를 미국이 공격한 피해를 일본은 몸으로 겪은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약 10에서 20% 정도의 조선인,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같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네. 이거에 대한 얘기가 너무 안 퍼지는 것도 좀 억울한 얘기죠. 세지도 않아요. 예. 일본에서. 근데 이제 미국이 일본한테 제안한 것은 그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의 파트너로 일본이 등장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에 얼마나 큰 명분이 서겠는가. 무기는 하지 말고 평화적인 이용만 하자. 그러니까 이것 역시 라고 얘기를 하는 엄청 오만한 태도죠. 오만한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내가 때린 애를 불러 세워서 예. 주먹 못 쓰게 하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퍼펫처럼 굴리면 그걸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부르짖는구나라고 이해해 줄 줄 안다라는 건 무서운 게 없다라는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 알겠지. 알아봤자 지들이 어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 자세예요, 네, 그냥. 네. 예. 뭐 영국이나 프랑스는 알아서 핵 잘 만들고 있고. 그것도 사실 미국에서 다 제공한 거죠. 예, 기술을. 그렇다고 봐야 하지만. 봐야 네. 하죠. 예. 하지만 거기 숨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미국이 당시에 핵무기를 막 왕창왕창 양산을 하다 보니까 핵물질,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물질,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것들, 이 정제한 핵물질들이 넘쳐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 물질을 소비할 때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쌓아두면 자가 분열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거 한 번 쌓아두면 안 되죠. 예. 네네네. 그러니까 핵 물질 포화 상태 이런 그 핵 물질들을 처리할 것이 필요했고 원자력 발전 기술, 그러니까 핵 무기 기술과 동시에 발전하고 있던 원자력 발전 기술도 팔아먹을 시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 대상이 일본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일본이 뜻밖에도 호응을 합니다. 이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가까운 역사로부터 큰 수업을 못 받는다는 게 현대 일본과 한국의 가장 닮은 그러니까요. 포인트 같아요. 근데 이건 좀 너무 심해요. 이건 그래도.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 두 명의 이름을 알려드립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와 쇼리키 마스타로라는 사람인데 네. 나카소네는 이제 연배가 좀 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 수상까지 합니다. 총리 대신. 예. 그 쇼리키 마스타로 그러니까 예. 인스테드 오브가 아니라 쇼리 대신 총리 대신 네. 총리 신하 네. 큰 신하 총리 설이라고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설이 아니 총리 그냥 총리 그냥 대신이야, 대신. 설이는 임시 뭐 이런 거고 아니, 그러니까 총리 대신이라면 아니에요. 우리에서 네. 그건 대행이라고 하죠 대행. 예, 그 지난 회를 들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새우가 아니에요. 고래도 아니에요 고래도. 네. 나카소네는 진짜 나중에 일본 총리가 되어서 그 레이건 전두환 시절에 삼각편대를 구성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동북아의 극우 삼각 동맹이 되는 거죠. 예. 네네. 그 정도로 극우파 인사인데 1954년도에 그러니까 1954년이면 히로시마에 버섯구름이 피어난 지 겨우 9년 만이잖아요. 네. 45년에 터진 거니까. 그렇죠. 9년 만에 나카소네가 주도해서 일본 의회에서 원자력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랬나 보다 하지만 당시 여론상 이게 가능했다는 게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두 도시의 수십만 명이 동시에 며칠 사이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수십만 명을 넘어서는 몇백만 명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2세들이 다 피해를 보고 네. 토양에 오염되고 그걸 복구하는데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하고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는데 채 10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원자력을 쓰겠다고 이걸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일본 전통 문화에 숨어있는 그 어떤 막강한 힘에 대한 숭배도 약간 포함되어 있는 게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걸로 부족합니다.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예. 네. 예. 그러니까 문화소에 의한 일이라면 실로 끔찍합니다. 굉장히 이건 앞으로도 이런 삽질을 반복할 거라는 확신이잖아요, 그거.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또 하겠죠. 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바본가. 그러니까 이번에 망각한 놈은 다음번에 또 망각할 것이다. 당연하죠. 확신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추적을 해봤더니 당시에 그 일반 유권자들, 민중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작이냐. 이 땅에 어떻게 핵물질을 다시 들여오고 있다는 얘기냐. 네. 이런 반발이 있었는데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건. 네. 그러나 그거를 무마시킨 게 바로 다름 아닌 아톰과 고지랍니다. 네.
문화 콘텐츠. 예, 문화 콘텐츠입니다. 네. 이게 데스카우 사무의 아톰과 그 고질라. 아톰은 핵의 평화적인 이용을 상징하죠. 네. 친숙하고 이 얘기가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 얘기할 때도 마징가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예, 차원이 다른 얘기죠. 실제로 마징가 얘기는 농담이었고. 예. 아니 전 재밌게 그 핵 패권 시대에 가장 부역의 핵심 그렇죠.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애니메이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세웠고 일본의 국민 영웅이라는 사실도 이해가 갑니다. 네. 워낙 홍보력이 뛰어났고 사람들한테 인식을 바꿔줄 정도로 인상적인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한 다리 건너 알만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동시에 죽었기도 했지만 그 에너지를 우리의 평화적 발전을 위해서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네. 고지라는 당연히 그 핵 무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도시를 날려버리고 사람을 죽게 하고 실제로 입에서 방사능 방사능 나가지 않아요? 방사능 불길을 뿜죠. 네. 거기에 이제 낙하선회 등도 나서서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 설득을 한 사람은 낙하선회라고 봐야 되고, 아까 또 얘기 나왔던 쇼리키 마스타로. 이 사람이 바로 지난 시간, 어제 나갔던 민주평톡 시간에 언급된 요미우리. 요미우리 신문사의 소유주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요미우리 구단을 소유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일본의 TV 방송을 처음 시작한 TV 방송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한 일이 많이 다르고 업적의 레벨도 좀 다르지만 그냥 일본의 방응모. 예, 뭐 그 정도 적절한 비유네요, 아주. 예, 뭐 방응모가 방송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성은 방신데 왜 방송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방송 쪽에도 하겠다고 응모만 했으면 뺑성. 예. 네. 결국은 하죠. 요즘에는 하고 있죠. 아주 지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쇼리키 마스타로라는 사람이 일본 언론계의 엄청난 거물인가 보다,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관동 대지진 사건 당시 조센징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유언비어 퍼뜨린 거 가지고는 그냥 뭐 과태료 내면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집에 있는 근현대사 교과서라도 한번 펼쳐보시고요. 관동 대지진 사건이 우리 제일 한국인들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관동 대지진 사건은 지진 사건이 아니고요. 대학살 사건이죠. 그냥 일방적인 학살이었죠. 인종청소 사건이죠. 그렇게 그 설득 과정을 거친 일본은 원자력 발전의 도입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겨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겨우가 아니죠. 고지라는 나쁜데 우리는 아톰처럼 핵을 쓰면 된다라고. 그렇죠. 1억 일본인들을 설득해낸 거예요. 설득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국가 전체가 그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일본은 전 세계 제3위의 핵 발전소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네. 이거 순위를 추정을 해보죠. 1등은 당연히 미국이겠죠. 2위는 프랑스. 2위는 프랑스. 3위가 일본. 러시아가 4위입니다. 러시아에는 매우 적은 수의 발전 시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위는 어딜까요? 우리나라 아닐까요? 5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을 비웃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는 화석 자원도 많으니까요. 화석연료 자원도 많기 때문에 자원이 널널하니까. 굳이 원자력으로 그럴 필요는 없는 곳이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형제국 일본과 한국은 기분 나쁘다. 형제국이라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밀도에 있어서도 최강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된 그 세계 제3위 핵 발전 국가의 자리에 올라서 기뻐했을지 모르는 일본의 오늘날 현실은 바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멜트다운이 상징을 하고 있죠. 역사는 이렇게 됩니다. 겪은 것들은 확실히 오래 기억나잖아요. 그럼요. 제가 언젠가 지나가다 한 말씀드렸을 거예요. 국내의 뭐 육성급 호텔 이런 데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난 날 아예 일본 열도가 큰일이 나는 줄 알았던 놀러온 돈 많은 일본인들이 축하연을 벌였다고요.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겁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주워 듣고 시내 어딘가에서 술을 마시는데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관계 당국의 사람들이 직원들더러 부탁한다. 엎드려서 얘기하는. 무슨 소리입니까? 전국 방송에다가 니들이 죽어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똑히 기억나요. 그 영원히 못 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일본 뉴스 내용. 사실은 그런 과정을 제일 그나마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도한 게 바로 또 아사히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사히의 업적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 그렇게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핵무기 공격을 직접 당했던 상처가 있는 국가인 것에 반해서 아주 공격적이고 빠른 속도로 핵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을 때 그 여파는 남한에도 미쳐오게 됩니다. 뭐 별 수 없죠. 예, 별 수 없죠. 바로 옆 나라고 또. 그래서 이제 남한의 핵 개발 역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승만도 사석에서 몇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남한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참, 그 20세기 중후반을 보면, 그러니까 90년대나 제가 자랐던 시대 이전 시대를 보면은 핵이 들어가면 무조건 좋은 거. 요즘은 그 티타늄이나 은나노가 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핵 자동차, 핵 비행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SF 만화 같은 데 보면 다 핵 나오고. 네. 우리가 잘 컨트롤하기만 하면 마치 불처럼 유용하고. 그게 뭐 그러겠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협조하고 아톰이 날아다니는 판에. 그죠. 핵이라면 크고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이승만한테는 핵무기를 만들거나 뭐 기술을 개발하거나 할 계획을 세울 만한 돈도 하나도 없었던 거죠. 네. 이승만은 능력이 안 됐어요. 다리를 끊을 돈밖에. 예. 가진 돈은 이것뿐이야. 이러면서. 그리고 옆나라 일본은 열심히 핵발전소 짓겠다고 막 나서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승만은 다시 여기서 그럼 우리도 핵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쯤에서 미국이 제안을 해서 한미 간에 맺어진 협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56년도에 맺어지게 되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협정이 존재합니다. 네. 56년도에 맺어졌다기에는 정말 뭔가 제목이 참 네, 예, 그러네요. 그러죠. 그게 아까 얘기한 그 아이젠하워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애 부수적인 효과였던 거죠. 열심히 퍼뜨리고 싶었다 미국은. 국내에 단 한 명의 원자력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서 전공자는커녕 엔지니어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맺어진 조약입니다. 그냥 까막눈을 데리고 뭔지는 알고 있을까요? 그냥 그 방송 촬영용으로 한번 한 거죠. 네. 그때 그 핵 조약의 내용에는 핵무기는 전혀 없었고 핵 발전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이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승만한테 와서 우라늄을 이용한 핵 발전이 석유 한 방울 없는 남한에 얼마나 이로운 것인가를 막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남한에는 우라늄이 되게 많거든요. 진짜요? 그 얘기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뜻밖의 남한의 우라늄 매장량이 상당합니다. 물론 북한에 비해서는 뭐 터무니없이 적지만 무슨 말장난 아니고 진짜 우라늄이요? 네. 우라늄 원 그 자원이요. 우라늄으로 할 수 있는 말장난 중에 재밌는 건 안 떠올라요. 그러게요. 뭔가 떠올랐는 게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협정을 맺고 이승만은 상당히 흥분을 해요. 그래서 그 협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합니다. 뭔 줄 알고 흥분을 하지? 다리를 더 쉽게 끊을 수 있을 줄 알고. 네. 문교부의 원자력 과를 만듭니다. 과. 문교부 내 부서를 만든 거죠. 그리고 원자력 법을 제정합니다. 원자력 시설이 국내에 하나도 없는데 원자력 법부터 제정합니다. 그게 58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조약이 이승만을 춤추게 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액션을 취해주기를 미국에서 요구했을 수도 있겠죠. 협정. 예. 그리고 원자력 원이라는 독립 부서를 만듭니다. 그 스피어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네. 외계 생명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이 전혀 뭐 아무것도 없는 사슴이 장대에 올라 수금 켤때과 뭐 이런 걸 만든 그렇죠. 네. 데시벨을 한정하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때 신설된 부서인 원자력 원이라는 부서에서 뭘 했을까? 그러니까 뭐 장대에 오르는 사슴의 종을 규정하고 예, 그런 거였겠죠. 예. 그리고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행동을 하나 합니다. 뭡니까?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하는데 학과를. 네. 이게 전 세계 최초예요. 전 세계 진짜요? 최초로 학부에 설치된 핵공학과입니다. 공학. 제가 이런 걸로 궁금해하던 거는 그 뉴클리어 엔지니어링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핵 물리학도 아니고 네, 핵공학. 엔지니어링이죠. 예. 네. 프로게이머 전공만 해도 어디 다른 나라에 있었을 것 같은데 레이싱 모델 학과는 우리나라가 처음일 것 같아요. 레이싱 모델 그런 학과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대요. 야. 그런 걸 제외하면 59년에 원자력공학과. 아니 생경학이 이럴 데 없다. 잠시 머릿속에 하얘지는데 우리나라에 진짜 레이싱 모델과가 있어요? 검색 한번 해보죠. 설마. 남학생도 받겠죠? 난 이건 괴물새우 같은 얘기 같은데. 괴물새우. 레이싱도 아니고 모델도 아니었어 알고 보니. 뭐 남자애들이 차 운전을 배우는 과라든가. 레이싱 모델 학과 있어요? 네, 있어요. 어느 학교 있어요? 어느 학교에 있냐? 아주 자동차 대학. 폐지됐다고?
네. 세상은 최소한의 어떤 이성이 서울예술 있는. 전문학교. 아니요, 뭐 필요한 지식이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있지 뭐 진짜. 예. 또 학과 만드는 건 대학의 자율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거라고 해서 예. 아무도 배울 수 없는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생경하다. 지금 현재 밝혀진 사실로는 있었다가 폐지됐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특이하네요.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그새 폐지가 되다니까. 원자력 공학과 아직 있죠? 네. 모르겠으면 이게 또 학부제로 바뀌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역사와 전통이 예. 있는 곳이네요. 경기공업대학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원자력공학과가 59년도에 설치되고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학부에 설치된 과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저 과에서 가르칠 만한 교수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200학점 내외의 수업을 개설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네.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겠죠. 아, 그래요? 근데 핵 관련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학위가 있는 사람도 없었을 텐데. 아마도 물리학과 교수들이 갔겠죠. 마치 레이싱 모델들이 교수를 하시듯이. 원래 핵물리학은 물리학의 하위부 학문이고, 그죠. 예, 또 핵공학이라면은 그건 또 엔지니어링 분야라서 좀 다른데 이제 어떻게 운영을 했을지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또 한 명인데 박흥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반민특위 설치 후 최초로 검거된 제1호 친일 자본가입니다. 부역자 넘버 1. 이런 타이틀은 반민특위에서도 신중하게 부역자 엔트리 넘버. 이거는 거의 그 전 세계 최초 아이폰 구매자. 그렇죠. 이렇게 막 교도소에 들어갈 때 하이파이브 해주고 막 그 교도관들이 그 사인 받으러 오고 막 구속되려고 검찰청 앞에 이렇게 반민특위 앞에서 막 텐트 치고 있고. 캠핑. 예. 내가 먼저 잡혀갈 테야 이러면서. 이렇게 포승줄 이렇게 들고서 좋아하고. 네. 예. 그런 박흥식이 부역자 컨퍼런스에 모여가지고. 예. 부역자 컨퍼런스. 아이고. 원무어 적산. 네. 친일 자본가였던 만큼 국제정세에 나름대로 이제 그 센스가 있는 사람이었겠죠. 네네네. 센스가 있겠죠. 예. 이 사람이 반민특위에서 어떻게 풀려나는지 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하여간 자유인이 돼요? 이론은 맞아요. 이론은 맞는데. 네. 미국에 건너가서 웨스팅하우스와 계약부터 맺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뭐예요? 당시 원자력 발전을 주도하던 회사였습니다. 발전소 짓는. 웨스팅하우스하고 대리점 계약을 맺어요. 네.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청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웨스팅하우스의 대리점 역할을 하겠다. 네. 한국에 가서 영업을 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맺는 거죠. 요즘 대리점주와는 사뭇 다른 야심. 스케일이 큰. 네. 우리나라의 시장을 통해서 뭔가를 팔아먹겠다는 것으로는 그렇죠. 어떤 커리어의 1호답죠. 네네 그러네요. 커리어를 이어가네요. 예. 그렇게 와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료를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이승만이 일단 제가 보기엔 잘 못 알아들은 것 같고. 아, 네. 뭔지는 아셨을까? 그래도 박사님이신데 그분 전공이 뭐지? 정치학이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고성국인데 박흥식 씨가 들고 온 견적서를 보고 포기했겠죠. 그렇죠. 할 돈이 없었다.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이 사건이 되게 유명해가지고 나중에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박정희의 청와대에서도 박흥식을 또 부릅니다. 자네가 아직도 대리점 하고 있나? 대리점 계약을 아직도 갖고 있나? 그러면서 그때 뭐 들리는 후문으로는 박정희가 너무 꼬치꼬치 물어봐가지고 박흥식이 진땀을 흘렸다. 뭐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 그렇죠. 예. 한참 시간이 한 10년 지났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68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10년 후 맞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남한은 전쟁 직후에 이제 미국이 시작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그 세계적인 흐름이 일본으로 전파돼서 먼저 붐이 일어난 다음에 남한도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싶어 했다라는 흔적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어서 남한이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고 박정희가 결심한 것은 70년대 초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60년대에 이미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원전 건설 계획이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지을 계획이. 네. 그게 이제 계획상으로는 76년도까지 50만 킬로와트급 원전 2기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60년대. 그러니까 대리점주를 불렀겠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박공식은 계약을 따거나 이러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네. 가서 그냥 얘기만 해주고 나온 걸로. 예. 근데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철군 패배,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계획의 발동, 이런 게 흐르게 되면서 핵 발전소를 만들려다가 만드는 계획은 진행되면서 여기에 얹어서 핵 무기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질문을 했겠죠. 야, 임자, 컴온. 그래가지고 임자. 저기 있는 연료봉을 꺼내다 던지면 터지나? 천천히 물어봐가지고 그럼 무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하나하나 그 연료봉을 한 10개쯤 묶어서 던져야 터집니다. 한 개로는 안 터지죠. 던지던 놈이 죽습니다. 이거 얘기 안 해주고.
열십자로 잘 끈을. 예. 5개를 묶으면 다리 하나 끊을 정도는 됩니다. 뭐 이렇게. 아니 다리에 너무 식착한데.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님자. 그럼 심지는 뭘로 만드나?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의 이 양반들이 이게 뭔지는 알고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네. 금방 배우죠. 왜냐하면 존재 가치를 알고 움직였다는 흔적들은 보이잖아요. 그럼요. 당시에 영어할 줄 아는 사람 많았고 이미 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문제 때문에 핵 관련 문서가 퍼지기 시작했던 때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그렇죠. 과학자들 불러서 물어보면 물리학 전공자 불러서 물어보면 알죠. 옛날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어서 그럼요. 죄송한 생각이 드네요. 예. 거기다가 이게 또 더 가속된 게 우리가 시작할 때 홍흥흥 기자 얘기해서 그래요. 핵 발전소 개발 계획과 핵 무기 개발 계획이 중첩되는데 여기다 기름을 붓는 사건이 또 하나 터집니다. 뭡니까? 오일 쇼크죠. 기름을 부었다고요. 말 그대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건 기독교에서 이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기름 부음 되어진 뭐 이런 기름 뜻으로. 부음을 받은 자. 네네. 예, 그런 그런 의미가 있죠. 피지인. 티존맨. 뭐 이런. 네.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오일 쇼크가 겹치면서 화력 발전소에서 기름을 떼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중화학 공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기름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솟아버리면은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서 핵 발전이 대안이 된다. 우리나라 우라늄도 많은데 핵 발전을 팍팍 돌리자 명분도 생겨버린 겁니다. 경제적인 명분까지. 이건 지금 우리가 핵무기는 조용히 얘기하고 핵무기와 핵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핵무기와 핵 발전소를 위해서 이거는 우리 국가 경제의 미래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다. 가속해라. 그럼 막 돈이 투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핵 무기 및 발전소. 그렇죠. 예. 그렇게 박정희의 핵 개발 계획이 70년대 들어서면서 엄청난 속도로 가속이 됩니다. 네. 그러다가 조만간 중단이 돼버립니다. 왜일까요? 예. 이 대목에서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의 증언에 따르면은 미국이 이제 박정희의 핵 발전소 개발 계획은 다 알고 있었죠. 네. 그건 공개적인 거니까. 대리점주도 불렀으니까 자기네 회사에. 그건 대놓고 막 한 거죠. 네. 또 미국이 그걸 또 권하고 있는 입장이고. 네. 핵 발전소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부지 선정하고 해서 막 착착착 진행되고 있고. 그때 뭐 여러 가지 일화도 많습니다. 핵 발전소 지어지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 핵 무기 개발 계획, 즉 68년, 69년부터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인지한 것이 73년입니다. 이건 들킨 겁니다. 들킨 시점이 73년입니다. 네. 윤호를 구한 적이 없거든요. 없어요. 허락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73년도에 뭘 알아냈느냐. 박정희가 72년부터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라는 걸 CIA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을까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그레그 전 대사한테 기자가 어떤 방식으로 알아냈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비밀이다. 이게 핵무기 개발 계획에 투입된 사람 중에 첩자가 있었겠죠. 디스패치에 물었다. 예, 뭐 디스패치.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러니까 알려주기 싫다. 디스패치가 짤방을 찍어왔다. 그렇죠. 예. 저 옆모습의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핵 개발자가 맞다. 나머지 한 명은 파워 블로거다. 뭐 이런. 네. 그리고 디스패치가 찍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야구 모자를 쓰고 있지요. 그렇죠. 예. 그것도 그 빳빳한 제가 쓰는 거 말고 내성 발토평. 예, 그렇죠. 보통 그런 책을 가진. 실질적으로 CIA가 확인한 것은 72년도부터 박정희는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착수했고 핵 개발이 핵 발전소가 아니라 핵 무기입니다. 72년도부터 핵 무기 개발에 착수했고 73년도에 CIA가 그 사실을 인지했고 73년부터 미국 정부는 아주 강력하게 박정희한테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군사정부는 어떻게 알았지? 안 한다고 그래서 계속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몇 년 더 해봅니다. 까먹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좀 우겨볼까? 네, 우리가 한다는 걸 까먹지 않을까? 저희 처남이 쓰레기통 뒤질 때. 그렇죠. 네. 여기서 처남이란 이용래 개입니다. 푸들이나 푸들. 네. 근데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그 쓰레기통을 뒤지러 가는 중에 야 가지마 하잖아요. 그러면은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가요. 가면서 이렇게 몇 번 부르다가 말지 않을까 이런 눈빛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 건 몇 년 뒤거든요. 네. 그래서 몇 마디 더 하면 돌아오죠. 그 박정희 정부도 돌아옵니다. 네. 77년에 들어서 모든 공식적인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하게 됩니다. 기록도 있는 얘기고요. 미국이 당시에 이제 남한 정부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과 남한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 이것은 남의 손을 빌어서 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렇죠. 그게 76년도에 그런 최후 통첩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마 뜨거라 하면서 다음에 바로 중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허약 체질의 한국에다가 그런 혼쭐을 낸다는 그런 거죠. 무서운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예. 이게 근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2011년에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작업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그 독재국가 핵무기 개발 저지 개론 이런 책에서 그렇습니다. 거기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예. 네. 매뉴얼대로 착착착. 한국 방통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불광동의 뭐 방통대에서 실제로 만약에 그 76년도에 최후 통첩을 받은 박정희가 핵사이버 대학 이런 그렇습니다. 예. 핵사이버 대학. 네. 핵사이버 대학 다니고 그렇죠. 독재 체제 강화됐다. 이런 맞습니다. 네. 네. 나의 독재 시대에 시작됐다. 예. 네. 박정희가 공식적으로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핵무기 개발을 진행했다면 네. 클린턴 시절에 북한을 폭격하겠다고 미국이 나선 적이 있었죠. 그랬죠. 유사한 일이 남한을 상대로 벌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미군의 폭격기가 남한을. 그렇죠. 네. 뭐 폭격기가 올 필요도 없잖아요. 미군으로 많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 동맹 풀고 딴 나라 동맹 맺기. 갑자기 엘리 푸는 거. 그죠. 온라인 푸는 거. 네. 당황스럽게. 예. 박정희 정권은 굉장히 당황했겠죠. 미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다니. 그냥 한번 해봤는데. 네. 근데 거기서 그냥 한번 진심이 바뀌죠 그 순간. 한번 해본 건데. 처남이 쓰레기통의 냄새만 맡으려고 했던 건데 왜 저렇게 혼내나 이런. 신문지를 말아. 네. 오 이거 아니지 막 그런 느낌 드는 거죠. 네. 여기다가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동시에 터집니다. 아이고 저런. 76년 8월 18일이죠.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북한군이 미군 대위를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그 사건이었죠. 이 사건 직후에 미국이 근래 보기 드물게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합니다. 북한을 상대로. 네. 뭐 연일 그 B-29 폭격기 막 날아다니고 막 굉장했다고 하죠.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익숙하지? 최근에 이 이야기 한 적 있죠. 네. 당연히 했죠. 네. 근데 이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예.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WWE였죠. 그렇죠. 예. 네. 아주 짧은 프로그램. 엔터테인먼트죠. 예. 네. 근데 그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펼치는 초강경 대응을 보고 박정희는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 안 버릴 것 안 같은데. 나가겠는데.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럼 핵은 저기서 정 안 보면 그때 가서 할까? 몇 년 더 있어도 되겠는데? 뭐, 네. 이런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하루 이틀 집권할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문제아들이 나 때리는 선생님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What?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니까. 관심을 가져주고 나 케어해주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나쁜 대접에 익숙한 애들은 폭력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죠. 결국, 뭐, 어쨌든 간에. 남한의 이제 박정희 정권은 공식적으로 모든 종류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 시점이 1977년이었고요. 근데 이게 공식적인 일이었을 뿐, 박정희는 미국에 대한 신뢰감을 약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핵 개발을 지속하게 됩니다. 박정희 푸들론. 결코 포기하지 못한다. 끝내 미련을 버리지 않고. 미국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뒷걸음질로 슬슬 다가간다. 네. 그 닭뼈를 묶어놓은 봉투 쪽으로 간다.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혼나서 돌아오면서도 고개는 쓰레기통으로 가 있다. 그렇죠. 예,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혹은 이제 주인들이 잘 때까지 주인을 재우고 다시 나가서 푸들이 갑자기 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더라. 부스럭. 이게 그 실제로 최근까지 루머로만 확인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공식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고 선포하고 모든 계획을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개발을 지속했다라는 것 자체가 음모론이고 루머였거든요.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나오는. 뭐 그런 소설에 나오고 막 뭐 이런 얘기였는데. 네. 김흥흥 작가의 배만 불려주고 마는. 예. 네. 나중에 연한이 지나면 미국에서는 정보기관의 문서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그렇게 공개된 CIA 문서에서 이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결국 미국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CIA 문서를 통해서 박정희가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은 CIA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혼냈는데 못 참고 또 개발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네, 그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핵 개발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하는 것과 비밀리에 하는 것의 차이는 예. CIA 문서에 어떻게 적히느냐의 차이밖에 없다. 묘사만 다르다. 네. 비밀리로 하고 있음. 네. 아니면 그냥 하고 있음. 역시 CIA는 디스패치랑 동급이다. 네. 사실 박정희는
미국이 76년도에 대놓고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 이러고 이제 엄포를 놓자 실제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 다시 이제 그걸 재개하게 되는데 재개하게 된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 뒤지다 와서 다시 가는 그 처남의 모습이 갑자기. 그런 거죠. 예. 77년도에 그 유명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2사단 및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무기 이거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 한국 휴전선 근방 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전술핵무기 흔히 말하는 뭐 핵 배낭 같은 소형 핵무기들 있죠. 이걸 어마무지하게 남한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술핵무기라는 게 더티밤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정도보단 좀 커요. 그러니까 킬로톤 단위의 핵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ICBM이나 SLBM 같은 전략무기와 다르게 전술적으로 쓸 수 있는 뭐 포에 발사를 한다거나 이런 무기들이죠. 휴대가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있다는 걸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배치하는 게 전술핵이잖아요. 일부러 알려주면서 배치를 하죠.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자식들이 모르거나 실수로 전세가 너무 거침없이 우리 쪽으로 분리하면 여차하면 이 땅을 다 버리겠다. 그렇죠. 는 거죠. 사실은 80년대에도 이 문제가 남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이게 나중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전술 핵무기가 모두 철수가 되거든요. 네. 철수되는 순간에 있었다는 걸 남한 정부는 처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원도 경기도 북부에 핵이 있던 채로 살던 사람들인 거예요. 살아온 거예요, 그냥. 네. 예, 미군의 핵무기가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걸 77년도에 카터 대통령이 그 정권에게 주한 미군 제2사단 아직도 이제 후방에 남아있던 2사단하고 그 한국에 배치한 전술 핵무기를 다 철수시켜버리겠다. 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격분을 했고 이에 따라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CIA가 그 사실을 확보를 했는데 박정희는 이때는 이제 거의 이판사판 분위기입니다. 알면 어쩔 건데 라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니들 막 주한미군 다 뺀다며 이렇게 된 거죠. 저희 처남이 울타리에 갇히기 직전의 마인드군요. 그 주인을 상대로 막 짖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니 네가 지금 닭고기를 주기로 했어. 쓰레기통을 뒤지게 해줬어. 왜 지금 날 감금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렇죠. 너 갈 거 아니야 이제 날 버리고. 네. 미국이 와서 이제 울타리에 가둬야죠. 이 시점에 70년대 중후반부터는 핵무기 개발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방과학연구소에는 그 핵 투발 수단인 핵무기를 싣고 갈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임무가 맡겨지고, 그다음에 또 뭐 890 계획이라는 건데 890 계획은 저겁니다. 흔히 말하는 고폭탄이라는 건데 이게 다음 시간에 이제 핵무기 구조 설명을 다시 나오겠지만 핵무기가 기폭되기 위해서는 폭약이 필요합니다. 아주 고성능의 폭약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냥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 박아서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고폭탄과 화학전 무기 개발 계획 뭐 이런 것도 다시 재가동되기 시작하고 중단됐던 계획들이 다 재가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나이키 허큘리스 같은 걸 미국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이것의 사거리를 늘리려는 시도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에서 나온 연료 봉을 재처리하는 기술을 또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핵 물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죠. 이거 그 연료봉 재처리는 곧 그 핵무기 개발입니다. 그렇죠. 이제 와서는 완전히 그렇게 인식돼 있죠. 네.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비밀 얘기는 했어요. 재처리면은 그냥 이렇게 재활용을 위해서 뭐 그런 그렇죠. 뭐 경제적인 문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이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핵무기에 관련된 밀접하게 관련된 개발 계획이었고 이제는 이런 당연한 반문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재처리라며요. 뭐 연료를 재처리하는 게 뭐 이런 거죠. 아까 재처리라면서요라는 질문은 지금은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무기 개발 아닙니까? 라는 질문인데 만약에 뭐 디젤 엔진 그 배기가스 재처리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얘기죠. 예.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순항 미사일 같은 거에 항속고를 늘리기 위한 첨단 전자회로에 관련된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까지 같이 발전이 되게 됩니다. 이게 미사일 같은 걸 제어하기 위한 기술이거든요. 그죠. 이런 걸 뭐 캐나다에서 사오고 미국에서 사오고 프랑스에서 사오고 막 어떤 건 막히기도 하고 못 사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핵 무기가 개발되고 있었는데 이 대목에서 갑자기 박정희가 암살되는 거죠. 그 시나리오의 변수가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사실 그 CIA의 새롭게 밝혀진 그 공개된 문서에 의해서 비밀리에 핵 개발을 계속 지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사실 자체가 어찌 보면 아주 전통적이고 유명한 그 박정희 암살에 관련된 음모론과 연결되죠. 네.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예, 누구나 들었죠. 그 음모론으로 김흥흥 작가는 배불리 책을 써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네. 남한의 핵발전소는 경제적인 이유로
미리부터 이제 개발 및 건축이 진행되고 있던 상태였고, 네. 이제 베트남 전쟁의 결과와 닉슨의 주한미군 철수, 또 이어지는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불안감을 느낀 박정희가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들키고 혼나자? 예, 비공개적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 그리고 미국은 이것을 말리려고 했고 다 알았고, 그런데 박정희가 말을 듣지 않자 여기까지는 사실인데, 예, 박정희가 말을 듣지 않자까지는 사실인데 안차부터가 이상하죠. 예, 그만 CIA가 김재규를 동원해서 박정희를 암살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어떤 드라마틱해지는 거죠. 음모론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예. 되는. 네. 저희의 편집 방향과 다릅니다. 예. 네. 동아일보에 그 김재규가 전 중앙정보국 국장이죠. 네. 김재규가 그 사형당한 장면이라고 해서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진짜 반인권적이었구나, 이 시대에는. 교수형을 당한 사진인데. 네. 아니, 그러면 이라크에서 후세인 죽이는 사진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문제는 그 사진은 저는 직접 봤거든요. 동아일보에서 친문으로 봤거든요. 네. 굉장히 열심히 봤죠. 맞아요. 근데 김재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 신문에 실린 사진의 퀄리티는. 예. 그냥. 꽤 괜찮았어요. 꽤 괜찮은데. 그래요? 얼굴을 가렸어요. 네. 수의 같은 거 예. 입은 사람이 예. 얼굴에 흰 거 못 쓰고 있고. 예. 그러니까 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려 나가는 사진. 그러니까 이제 뭐 사체를 뭐 수개표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음모론자들은 뭐 다 할 수 있죠. 김재규가 미국 어딘가의 모처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 CIA가 빼돌려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붙여지는데 현재까지 이런 얘기는 음모론입니다. 박정희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강행했다. CIA도 그걸 알고 있었다. 이건 사실입니다.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죠. 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죠. 그 박정희 암살 이후에 벌어진 사건도 이게 참 좀 난처하긴 하지만 이 음모론을 강화하는 쪽으로 스토리가 맞아 돌아가긴 합니다. 네. 음모론은 강화되는 스토리가 있어야. 그렇죠. 그리고 강화되는 스토리와 함께 라이브 사이언스의 기사 몇 개 있으면 오욕을 동원해서. 네. 그렇죠. 그러면 핵무기는 고래의 조상. 우라늄은. 그렇죠. 뭐 캄브리아기의 생물이 핵무기 개발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캄브리아기의 생물들은 바닷속에서 우라늄을 먹고 살았다. 네.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랐더니 포식자가 되었다. 플랑크톤의. 네. 그리고 얼마 간 시간이 흐르자 고질라가 되었다. 그런 식이 말입니다.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박정희 암살 이후에 바로 집권을 하게 된 이제 전두환. 전두환은 이제 박정희의 쿠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집권을 하게 되죠. 네. 그렇게 집권을 하게 된 그 전두환은 박정희가 지속하고 있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알았겠죠. 뭐 모든 문서를 다 확인했을 테니까. 그 계획을 완전히 그야말로 씻은 듯이 포기하게 됩니다. 네. 완전히 백지화를 시키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핵 개발 계획을 지속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죽여버리자. 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진짜요? 예. 이렇다면은 미국의 입김을 안 받았다고 보기가 자발적 엎드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아까 이 얘기 하기 전에 예. 최초의 파트 1의 주인공이 미국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했는지를 다시 기억해 봅시다. 그러니까요. 네. 이것과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기왕 이 일은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미국의 간택을 받는 것 같잖아요. 그 방식이. 그럼요. 전두환이나 박정희나. 그랬으면 미국에 무엇을 보여줘야 했을 것인가. 핵무기 개발에 관련된 모든 서류가 다 파기됩니다. 핵심적인 서류는 사라집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당시 그 핵무기 개발 계획을 청와대 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오원철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증언을 또 하는데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자신이 작성한 서류들 모두가 사라졌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물론 이제 100% 사라진 게 아니라 자신이 작성해서 청와대에 제출하고 저장돼 있던 서류가 그 중에서 진짜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의 서류들은 다 공개가 됐고 나머지 서류는 사라졌다. 파기된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때 핵심적인 서류들이 대부분 청와대 금고안에 저장이 됐었는데 이 금고안에 몇 억 원의 현찰과 함께 저장돼 있던 그것을 가져간 사람은 전두환이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의 추정이죠. 그중에 현금은 어디로 갔고 영예를 주었다고 말하는 흉흉한 사람들이 있고 그게 전액인지 일부인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현찰인데 현찰은 손을 탄다고. 그렇죠. 한 덩어리 이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네, 돈을 만지면 돈이 묻는다. 네, 손에 묻죠 돈이. 이상한. 네. 그렇죠. 예. 스티키해서. 돈 관리를 잘못하면. 예, 손에 막 달라붙죠. 그리고 어떤 주머니에 중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그 오원철은 추정하기를 그때 청와대 금고에 돈과 같이 있었던 핵무기 개발의 핵심 서류가 2권 정도가 전두환을 통해서 미국으로 간 것 같다.
사라졌다. 원본이. 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본도 없는 소리인데. 이걸 조금만 왜곡하면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개발 기술을 전수했다. 이런 식으로도. 미국이 미처 생각도 못하던 네. 수준의 고수준의 과학 기술을 네. 그 과학 기술은 이휘소 박사가 만들었겠네요. 네, 그렇죠. 아메리카 원주민은 백제의 후손이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정신 차렸네. 간만에. 네. 지금 전반적으로 다들 피곤해서. 네. 여기서는 이렇게 맺어줍시다. 예. 과연 우연이다. 네, 그것은 과연 우연이다. 과연 우연이로군. 네. 그 오원철 씨는 전두환이 스스로 핵무기 개발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미국의 인정을 받느라. 박정희와 똑같은 이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신이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과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뭔가 확실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미국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던 게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개발이었거든요. 이걸 자발적으로 다 포기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류는 다 갖다 바치고 진행되고 있던 국방과학연구소에 관련 팀이 뭐 약 1000명이 넘는 조직이 있었는데 800명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네. 아예 연구소 자체를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거기서 남은 자료들 다 폐기하고 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청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할복을 한 거예요. 예. 할복은 뭐라고 하는 겁니다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주국방의 기회를 포기해버렸다라고 오원철 씨는 전두환 정권을 비난합니다. 이 논리가 이상하다기보다는 예. 이 논리는 전성기적 황장엽이 하던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에 있을 때. 예. 많이 보던 말투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실제로 포기를 했냐 안 했냐. 포기했겠죠. 했으니까 안 했겠죠. 그게 아니라 과연 오원철 씨가 얘기하는 대로 핵무기 개발이 자주국방의 핵심이냐. 네. 이거는 왜 아무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넘어가는가. 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핵 관련 기술의 개발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전두환 시절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집니다. 네. 지속되는 거죠. 이제는 핵무기가 아닌 핵무기와 전혀 관계없는 말 그대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니죠. 핵 발전소 기술과 핵무기 관련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핵무기의 평화적 이용. 예. 따라서 지금 현실에 남아있는 뭐가 없을지. 그럼요. 30초 후에 돌아와서 얘기해보죠. 그렇죠. XSFM입니다. 야, 너 혼자 다 먹냐? 말을 귓등으로 듣네. 아이, 나 이런. 좀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 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여태까지 얘기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남한의 핵개발 역사, 심지어 박정희가 비밀리에 개발을 추진했다고 하는 이야기조차도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군요. 예. 여기서 사실이 아닌 것은 아까 얘기한 그 음모론, 김재규를 CIA가 사주했다.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죠. 그건 저희 분명히 표시를 해드렸고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만 가지고 분석을 하더라도 우리가 미처 듣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새로운 해석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어떤 핵에 관련된 사실들을 이해할 때 그 정도까지 분석을 하고 한 칸 더 생각해보는 수준까지 가야 이 박정희 정권이 우리한테 물려준 핵이라는 신화가 얼마나 틀렸는가, 왜 틀렸는가, 박정희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 미국은 뭘 잘못한 건가, 미국은 뭘 원했는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는 답이 없어요. 네. 현재 나온 얘기만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핵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를 올리기 위해서, 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핵에 대한 신화를 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괴로운 여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역시 페르미가 나옵니까? 얘기했잖아요. 뭐 삼국시대라든가 그리스 시대라든가. 삼국 사기에 기록된 이런 그 자연현상은 핵분열이었을 것이다, 이런. 그렇게 과거로 가는 게 어쩌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죠? 네. 네, 다음 시간에는 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핵 물리학 이야기로 갑니다. 원자폭탄 개발 기술의 변천사. 네.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네.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히. 페르미 연구 답사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네. 페르미는 잠깐 나오고 말아요. 사실 오펜하이머가 더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페르미는 좀 어렵지만 오펜하이머는 약간 쉬워요.
그 페르미는 진짜 과학자인데. 물리학자죠. 오펜하이머는 뭔가. 공학이죠. 네, 공학자가 되는 거죠. 공학자인데 뭔가 어떤 프로젝트 관리자 느낌이 예. 있죠. 예. PM. 예. 예. 이런 걸 이해해야 핵 발전소와 핵무기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또 그리고 금속 가공 기술의 문제는 어떤 게 있는가, 핵무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가, 네.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나 국가의 사소한 행동이 왜 어떤 국제 외교 문제를 일으키는가, 뭐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해하고 싶은 건 제 입장에선 그거밖에 없긴 합니다만. 예. 네.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3분 이내에 잠들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을 4분까지 끌어올려 보겠다. 우리가 말이죠. 4분까지 3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물뚝심송 상인 고문이 물리학 얘기는 처음 합니다. 예전에 한번 했어요. 뭐요? 제가 녹음하다 잔 거예요, 그럼? 아니야. 뭐 했었는데 하이젠베르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나가다 말한 거 말고요. 아, 그렇죠. 실제로 물리학이 주된 소재인 얘기는 처음 나와요. 네. 그랬었나요? 그때 뭐 두 개의 탑 할 때 황우석 얘기하고 막 그랬었지만 그때 물리학 얘기가 살짝 껴들어갔었어요. 이거는 제가 훈민정음 뭐 해례 언예 이런 얘기하는 거 달라요. 저는 꽈만 그거지 모르거든요. 네. 언젠가 한 번은 이제 프린키피아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50년 전 뉴턴이 뭐 네네네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너무 이제 물리학 얘기만 하면 지겨울 것 같으니까 네. 양념도 약간 넣었습니다. 물양념. 그 핵무기를 둘러싸고는 기존의 재래식 무기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 개념이 포함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재래식 전투력 가지고 전투력을 운용하는 작전 개념하고 네.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들어가는 작전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 약간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같이 설명을 해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우리가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진 신화를 해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페르미 승전 기본소득을 기대하면서. 네. 패승전 기본. 마치 이게 그 물뚝이라는 브랜드명을 가진 자판기와 대화를. 뭘 눌러도 역사를 시작해서 기본소득을 끝날 것 같은. 그거는 물뚝님의 패턴 너무 읽힌 거 아닙니까? 뭔가 좀 변칙을 써보실 때가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약간 변칙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물리학 얘기 먼저 시작하고 이제 역사 얘기가 가야 되는데. 페르미로 시작해야 되는데. 네. 그 순서를 바꿨죠. 네. 마치 그 찐빵 속에 앙코를 숨기듯이. 네. 저 힘들면 9월 마지막 주 방송을 스킵하는 것도 건너뛰시는 것도 고려하심이 좋지 않은가. 예. 9월 한 달 3시간 정도에 걸쳐서 박정희가 남기고 간 핵의 유산에 대한 답사기 진행을 3주 뒤에 또 하도록 하죠. 물뚝심송 상인고문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좀 만들기 쉬운 거 먹고 싶다고 하면 안 돼? 나 골탕 먹으라고 이러는 거지 지금. 에이 아니야.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황야의 1위 스테픈 올프가 새로운 이름 대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 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어제 시간에 이제 아사히 TV 네. 얘기했는데요. 아사히 TV의 새로운 목요 드라마가 있다는데 시청률까지는 모르겠고 사람들에게 요즘 정말 많이 쓰이는 일본의 시사 용어가 드라마의 제목이래요. 뭔데요? 뭡니까? 에이지 하라스먼트. 우리말로 하면 나이 깡패.
예, 원어 에이지 허레스먼트예요. 아, AG. 에이지 허레스먼트. 이걸 줄여서 뭐 A하라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건 일본 사람들의 나이 많다고 놀리는 걸 뜻한다고 얼핏 이해되기도 해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가 물뚱님한테 하는 건데. 네. 여기 사무실에서 평소에 많이 벌어지는 거잖아. 예.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오래된 일본의 문제라는 거죠. 하라스먼트의 문제는. 그렇죠. 대놓고 괴롭히기. 그러니까 뭐 섹슈얼 허레스먼트, 파워 허레스먼트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뭐 세쿠하라, 파와하라 이렇게 부른다는데 작년에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동경도 의회의 남성 의원들이 젊은 여성 의원에게 질의 중에 노골적인 그 성희롱 발언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그 위인 허를 통해 열심히 퍼진 적이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일본 도의회면 현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겠죠. 도나 현. 네.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인분 교수 건 취재 나오면서도 그 인분 교수가 말이죠. 그 피해자하고 면회할 때 살짝 진심으로 우는 장면이 나와요. 다 너 잘 되라고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원래 진심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속여낸 결과가 진심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믿는 거죠. 네.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국민TV에서 망하는 콘텐츠를 왜 들고 나오냐. 독재자의 진심을 알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의 진심은 이랬는데 그 결과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앉았다. 그런 거죠. 는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재미없는 시간 마련해서 경청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미없어도 그래도 뭐 역사 얘기니까 청취자분들이 좀 고정적으로 들으시지 않겠냐 생각했더니 우리 저 버릇이 나빠지신 이 물리학을 데리고 오시려고 점점 더 나쁜 짓을. 네. 물리심송. 예정대로라면 이달 말입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예. 이번 주 히스토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에이지 허러스먼트에서 나한테 나이 많다고 놀리는 건 내가 봐줄 수 있는데 나이 많다고 실컷 놀린 다음에 물뚱님 잘 되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죽는다 진짜. 나중에 막 울고 다 물뚱님 생각해서 한 거라고. 물뚱님 노년 설계 잘하시라고 이러면서. 이용상 임수석과 UMC의 책임 프로듀서 엔진 이용 이용학 기준정 안 그럴게요 진짜. 네, 다 같이 물뚱님께 잘 되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다음 주에 뵙죠. 이게 다 청취자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